자, 1월 20일. 어제는 이제 전반적으로 머신러닝의 개요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었고요. K-민즈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맛보기로 군집해 보고 그다음에 뭐 시각화해 보는 거 살짝 찍먹만 해 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어제 하셨던 그 교환에 이론적인 내용을 좀 추가해서 일단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 뒷 파일 일단 쪼끔만 넣어 놨습니다. 2 교시 때쯤에는 이제 2번 파일이 업데이트가 한번 될 거예요. 내용이 쪼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좀 수정한 다음에 다시 배포할게요. 어제 실습하셨던 그 파일 위주로 앞뒤에다가 이론적인 부분을 덧붙인 거니까 코드 지금 첫 번째 파일에 대해서 뭐 코드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건 없어요. 자, 비지도 학습. 종속 변수가 없는 게 메인인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데이터의 패턴이나 규칙을 찾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분석과의 주관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종속 변수가 없으니까 얘가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할 수가 없어요. 평가 기준이 없잖아. 최소한 종속 변수가 있어야 머신러닝의 예측 결과가 종속 변수와 얼마큼 차이가 나는가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 얘는 평가가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에 너무 목매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 자, 그중에 이제 K-민스 클러스터링 어제 처음 해본 거죠. 각 군집의 평균을 활용해서 K개의 군집으로 묶는 거예요. 이때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군집을 클러스터라고 하기 때문에 군집 분석을 통칭 클러스터링이라고 많이 해요. 대학교 같은 데서는 군집 분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만 실무 가서 군집 분석이라고 하면 되게 촌스러워 보여. 클러스터링이라고 하시면 돼요.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그 군집 분석에 주로 많이 쓰는 용도가 뭐냐면은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통계 수업할 때 통계 분석에 데이터 분석에 프로세스를 정형화하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중간중간에 그게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왜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순서상으로는 통계 다 끝난 다음에 머신러닝 배우는 게 맞죠. 근데 이 머신러닝 기법이 통계에 전처리해서 쓰여. 무슨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배우고 그다음에 머신러닝을 배우잖아요. 여기서 지도하고 비지도 학습을 배운단 말이에요. 통계 배울 때는 뭐 배워? 데이터 수집, 전처리, 시각화, 그다음에 추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요 단계에서 약간 흐름이 매끄럽지 않게 느껴졌던 지점이 몇 번 있었는데 나 혼자 재발견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이 전처리 기법을 얘를 끌어다 쓰는 경우가 요즘 트랙은 기법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지도 않은 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말할 때 되게 답답한 거야. 안 그러면 진도가 섞여 버리니까. 제가 진도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책 보다 보면은 저 뒤에 나와야 되는 게 먼저 끌어다가 개념을 갖다 쓰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군집 분석은 라벨링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연속형 변수가 너무 값이 많어. 그러면은 그 연속형 변수한테 어떤 그 명목형으로 바꿀 때 사용을 해요. 그 캘리포니아 팀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지금 그걸 적용을 했으니까. 자, 군집 분석의 기본 아이디어는 같은 군집 내부에 있는 데이터는 서로 가깝게 위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군집 간에는 멀리 위치한다는 거고. 어제 제가 이거를 그 맨하탄 거리 측정법이라고 말을 잘못했는데 유클리드 거리 측정법을 기본으로 써요. 자, 그래서 이제 K-민스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제 좀 더 깊게 얘기해 볼 거예요. 초기 클러스터링의 K를 정의해요. 이게 군집의 수예요. 분석가가 결정하면 돼.
자, 어저께 우리가 K-means API 호출하면서 N 클러스터라고 파라미터 넣었죠. 우리는 그거 코딩하면서 그냥 맨날 파라미터 그랬잖아. 뭐 함수 파라미터 내지는 K-means 어저께 코드 보면은 대문자로 시작하거든요. 그럼 생성자란 말이야. 그럼 생성자 파라미터야. 프로그래밍적으로 보면은 그냥 파라미터라고 부르거나 생성자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건데, 머신러닝에서는 그런 말 안 씁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냥 함수 파라미터야. 근데 이상하게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불러, 걔네는. 머신러닝 공부하면서 제일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걸 뭐하러 용어를 바꿔서 불러 싶어. 그러니까 머신러닝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여태까지 당연히 알고 있던 건데 용어를 이상하게 바꿔 불러. 자, 어쨌건 그 어저께는 K 개수를 그냥 데이터가 목적이 불명했으니까 딱 4개라고 정했단 말이에요. 어저께는 우리 주관에 의해서 진행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 K-means라고 하는 애가요, 그 가상점, 아까 지금 예제에서는 그 K를 3이라고 정했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데나 랜덤으로 위치를 이렇게 3개를 찍어요. 중심점을 3개를 찍은 다음에 각각의 측정법을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이렇게 할당을 해요. 영역을 쪼개보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클러스터의 중심을 계산을 해가면서 점을 이번엔 또 새롭게 3개를 찍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분류를 해보는 거지. 이렇게. 자, 점을 찍어서 가까이 있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이거야, 평면좌표의 데이터들이 산점도로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K가 지금 3이라 그랬지. 그럼 아무데나 랜덤으로 점 3개를 찍어. 그래서 그 점 3개 중에 누구랑 가까운지를 묶어서 편먹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편이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점을 찍어. 3개를 랜덤으로 또 찍어. 또 편먹기를 해. 그럼 편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아무거나 랜덤으로 찍어봐. 정답 없어. 바뀌었어. 그러면 편가르기를 한 다음에 점 3개를 또 찍어. 랜덤으로 편을 계속해서 3등분으로 쪼개요. 그래서 이번에 점을 찍었을 때 편을 가른 게 아까 편 먹은 거랑 바뀌지 않았다. 그럼 멈추는 거야. 그거를 무한 반복합니다. 최대 300번까지. 기본값이 300이야.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되게 무식하게 반복을 많이 해서 뭔가 하나를 찾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랜덤으로 점을 3개 찍어가면서 계속 편먹기를 해. 그랬을 때 편이 아까 편 먹었던 거랑 이번에 편 먹었던 거랑 똑같네 싶으면은 아, 이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거를 경계가 변경되지 않았으면 종료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리 기반, 가까운 것끼리 먹는 거니까 유클리디안 거리 측정법이고요. 중심점과 거리를 최소화하는 게 그 목적인 거고, 초기에 편먹기가 잘못된 경우를 보완하면서 여러 번 반복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의 결과로 최적 결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고요. 뭐 장점이래. 계산이 짧아요. 상대적으로 되게 빨라. 다른 클러스터링보다 빨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써요. 대규모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자료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하지 않아. 이건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 그냥 평면좌표에 펼쳐놓고 가까운 것끼리 묶는 거니까 도메인 지식이고 뭐고 할 게 없어. 그래서 정보가 없어도 탐색이 가능하고요. 오히려 도메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어떻게 묶이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아까 말했다시피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탐색적인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군집 분석은 내가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데 결론을 내는 용도로 쓰면 안 돼. 얘는 오히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일환으로 봐야 돼. 얘는 수단이 돼야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저께 그 얘기한 거야. 군집 분석 갖다가 프로젝트 하지 말라고. 군집 분석으로 결론을 만들지 말란 뜻이었어. 자, 뭐 밑에 거 똑같은 말이고요. 자, 단점은 관찰할 데이터들 사이의 거리를 정의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 변수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결정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근데 뭐 우리가 신경 쓸 건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초기 클러스터 수 결정하는 거. 사전에 정의된 클러스터링 수를 기준으로 찾기 때문에 초기 설정 값이 적합하지 않으면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결과 해석이 좀 어려워. 사실 얘는 결과를 해석하면 안 되는 애야. 자, 활용 예시는 고객 세분화. 그러니까 고객들의 매출 데이터가 있을 때 이 고객이 주로 구입하는 상품 종류를 가지고 고객의 성향을 군집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이나 입지 특성의 유형을 분류할 때, 그리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을 하고 특성 기반 그룹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자, 실무에서 클러스터링 쓸 때 주의점은요, 그냥 스케일링은 무조건 써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저께 실험해봤죠? 스케일링 했을 때 군집했을 때 모양이 좀 더 좋아지잖아. 그래서 스케일링은 그냥 데이터 스케일 차이가 크다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속 편하고요. 그다음에 K 선택 시 엘보우와 실루엣 스코어라고 하는 지표를 써야 돼요. 이게 2단원 주제야.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걸로 결론 만들면 안 된다. 똑같은 말이죠. 자, 앞에 이런 거 페이지 좀 붙여놨고요. 코드는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어저께 우리가 스탠다드 스케일링이랑 그 다음에 민맥스 스케일링을 같이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쓰는 게 좋은가? 자, 민맥스 스케일러는 0에서 1 범위로 선형 스케일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평균을 0이고 표준 편차를 1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민맥스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이상치 영향을 되게 크게 받아요. 근데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이상치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고 봐. 그리고 민맥스 스케일러는 가정이 있어. 데이터가 그 분포 가정이 없는데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정규 분포에 비교적 안정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 큰 이유가 이상치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안 받는다의 차이야.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주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쓰면 된다. 자, 요거고요. 그 다음에 K-민스에서는 그래서 기본 선택으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쓰면 된다. 둘 다 해보고 비교하는 거는 가능한데 귀찮으면 그냥 무조건 스탠다드 스케일러 쓰시면 돼요. 머신러닝 할 때 스케일링 못 써야 돼요 라고 하면은 어떨 때는 못 쓰고 어떨 때는 못 쓰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있기는 해.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스탠다드 스케일링 쓰세요 라고 하면 70점은 맞아. 그러니까 고민하기 싫으면 그냥 스탠다드 스케일러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성능 튜닝 평가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기본 패키지 가져왔고요. 자, 요번에는 개인적으로 이 데이터셋을 좀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가네.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이에요.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같은 거 시중에 나와 있는 책으로 공부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꼭 본 적 있는 데이터일 거예요. 자, 이게 그 붓꽃이라는 꽃이 있대요. 보라색 꽃이 있어요. 그 꽃이 세부적으로 세 가지 품종으로 나뉜대요. 그 품종에 대해서 뭐 꽃잎의 폭과 길이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한 데이터예요. 꽃받침, 꽃잎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꽃받침과 꽃잎의 크기를 통해서 품종을 나눠 놓은 데이터셋이에요. 실제 무슨 논문 자료래. 아이리스는 뭐 시본에도 내장돼 있고 판다스에도 내장돼 있고 알에도 내장돼 있고 캐글에도 있고 그래요. 이거 되게 유명한 데이터야. 머신러닝에서는 거의 기본 베이직으로 쓰는 데이터야. 그래서 머신러닝의 그 몇 가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꼭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기로 치는 데이터셋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기로 치는 게 아이리스.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캡스톤으로 하셨던 6개 데이터셋 있죠. 그 정도는 씹어 먹어야 돼. 그것들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씹어 먹어야 그래도 어디 가서 나 공부 조금 했어요 라고 명함 내밀 수 있어. 그리고 피마 인디언 당뇨병 데이터셋. 그래서 한 8, 9가지가 좀 있어요. 여태까지 소개 안 한 애들은 앞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캡스톤에서 했었던 6개 데이터셋은 머신러닝으로 다시 한번 더 다뤄볼 계획이에요. 예. 그때는 뭐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이나 뭐 이런 거 다 생략해도 되겠지. 어저께 그 문제지랑 풀이 통합본 제가 톡방에 올렸거든요. 올려놓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각자 잘 챙겨서 받아 놓으세요.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비지도 학습이죠. 비지도 학습은 종속 변수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종속 변수 빼고 데이터 걸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종속 변수는 이 종속 변수 값을 빼고 이걸로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실제 종속 변수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비교해 볼 수는 있어. 만약에 흐름이 그렇게 가잖아? 그럼 그거는 소프트맥 로지스틱이야. 그렇게 갈 거면 로지스틱을 쓰는 게 맞아요. 로지스틱의 원리 자체가 그거니까. 그래서 혼동행렬 만드는 거잖아. 틀렸는데 맞았다고 예측한 거, 틀렸는데 맞았는데 틀렸다고 예측한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수치를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군집 분석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잘 분류했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얘랑 비교하겠다. 그럴 수 있어. 궁금하기도 하겠지. 근데 만약에 실무에서 그렇게 갈 거면 그거는 군집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냥 로지스틱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는 로지스틱이 훨씬 나아. 왜냐하면 통계량이 나오니까. 그래서 군집하면서 종속 변수랑 비교한다라는 게 제일 주제 파악 못 하고 있는 거야. 현재 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머신러닝에서는 로지스틱을 소프트맥스라고 합니다. 자, K-민즈의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전달하는 매개 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냥 단순 함수 파라미터인데 이걸 이상하게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불러. 이게 클러스터링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지도 학습으로 들어가면은 파라미터가 갑자기 1, 20개로 늘어나기 시작을 해. 그 다음에 캡부스트라는 알고리즘은 파라미터가 50 몇 개까지 내가 세봤어. 근데도 스크롤이 안 끝나. 함수 하나가 파라미터가 한 거의 100개가 넘어가는 애도 가끔 나와요. 미치는 거지.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다 익히는 것보다는 그냥 필수적인 거 몇 가지만 보통 골라서 지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값으로 가요.
머신러닝 할 때 GPT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GPT가 만들어주는 코드가 이 파라미터 설정을 전혀 안 해줘. 근데 머신러닝의 실력은 이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값을 내가 얼마나 최적의 값을 찾느냐거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N 클러스터예요. 기본값이 8이야. 그러니까 어저께 코드에서 K 민스하고 한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아버렸다. N 클러스터랑 파라미터를 안 줬다. 그러면 군집수는 무조건 8개가 나와. 기본값이 8이니까.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최소한 이 값은 4개라고 줬죠. 근데 그 4개가 과연 어제 실습 예제에서 정말 최선의 값이었을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엘보우나 실루엣 같은 요런 수치값을 근거로 써야 돼. 자, N 이니트 서로 다른 초기 값으로 반복 실행 후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몇 번 이상 하겠다. 최소 10번 이상은 해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본값 유지하시면 되고요. 맥스 이터 최대 반복 실행 횟수예요. 그러니까 최소 10번부터 최대 300번을 반복해 갖고 그 편가르기를 한번 해봐라. 네, 그런 뜻이지. 요 값은 뭐 굳이 바꾸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어저께 실습 예제에 어제 그 질문을 이제 보이님이 해줬었거든요. 요거는 여기서 안 들어가는 게 맞고. 자, 어저께 실습 예제 한번 해볼게요. 자, 분집이 나왔어요. 4개로 묶었어. 1311, 011, 뭐 이렇게 나오죠. 앞에 거 숫자 3개만 기억하세요. 131. 또 할게요. 어때요? 바뀌죠? 내가 맨 처음에 아까 그 K-민스가 작동하는 원리를 아까 그림으로 설명할 때 점 3개를 사전에 약속된 위치에 찍는다 그랬어요? 랜덤으로 찍는다 그랬죠. 그래서 머신러닝의 이거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다 마찬가지인데 머신러닝의 특징은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 정확한 통계량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조별 프로젝트 하면은 난리 날 때가 있어. 분명히 똑같은 데이터로 똑같은 소스 걸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서 서로 해석을 다르게 해. 그럼 난장판입니다. 어디 갔어? 자, 그럴 때 쓰는 게 랜덤 스테이트예요. 랜덤 값이라고 하는 게 진짜 로또처럼 무작위로 막 그때그때 섞어서 값을 뽑는 게 아니야. 컴퓨터가 랜덤이라는 값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뭐냐면은 자, 무작위로 섞여 있는 그 트럼프를 생각하세요. 카드를 섞었어. 이렇게 섞여 있는 카드를 한 100세트 정도 만드는 거예요. 자, 한 번 섞였기 때문에 얘는 2번 다시 섞지 않습니다. 자, 내가 랜덤 값을 뽑겠다라고 하면은 그 100개의 카드 세트 중에 32번째 카드 세트를 뽑아.
이미 섞여 있기 때문에 또 섞지는 않아요. 그래 놓고 얘를 한 장씩 뽑는 거야. 이게 랜덤이야. 섞이질 않아요. 그다음에 랜덤을 내가 또 뽑는다. 아까는 32 번째 세트를 뽑았지. 이번에는 71 번째 세트를 해서 카드를 한 장 뽑는 거야. 섞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섞여 있는 트럼프 카드가 100 세트가 있는 건데 랜덤 값을 뽑을 때마다 그냥 그 세트를 바꿀 뿐이지 카드를 다시 섞진 않아. 그게 랜덤이야. 랜덤 스테이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걸 내가 우리는 52기니까 52라고 고정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100개의 카드 셋 중에 무조건 52 번째 세트에서만 뽑겠다는 거야. 그럼 카드 뺄 때마다 계속 똑같은 값 나올 거 아니에요. 카드를 다시 섞지 않는다 그랬어. 그냥 52 번째 카드 뽑아서 그냥 매번 순서대로 뽑는 거야. 근데 그 52 번째 카드의 순서는 우리가 모르지. 이미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랜덤 스테이트를 고정하는 게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분석 돌릴 때마다 값이 달라지거든.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값이 뭐야? 그치, 군집 분석이니까 클러스터를 개수를 몇 개를 정하냐는 거지. 어저께 우리는 실습 예제에서 4라고 했죠. 그게 최선일까? 자, 그럼 오늘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N 클러스터를 몇 개를 잡아야 될까? 아이고. 자, 최적의 클러스터 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너셔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게 K-민스의 성능평가 지표예요. 각각의 데이터가 자신의 군집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의 제곱합이야. 아까 데이터가 있을 때 랜덤으로 점을 찍는다 그랬죠. 각각의 데이터가 여기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다 해갖고 제곱의 합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분산인 거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군집 내부 응집도라고 해요. 수식은 여기서 깨지네. 뭐 수식은 중요한 거니까 넘어갑시다. 자, 데이터가 군집 중심이 얼마나 가까운가를 얘기하고요. K값 증가에 따라서 오차 감소 효율을 뜻해요. 자, 이너셔라는 값은 K가 증가할수록 무조건 감소합니다. 그리고 절대값으로 해석이 불가능해. 그래서 비교 기준은 같은 데이터에서 다른 K에 대한 이너셔야. 여기서 K라고 하는 건 군집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군집이 3개일 때 각각의 데이터가 중심점에 얼마나 응집되어 있는가를 뜻하는 응집도. 그리고 K가 4일 때, 그러니까 집단을 4개로 쪼갰을 때 어저께 그 시각화했을 때 그 테두리 쳐줬잖아요. 그 테두리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데이터가 얼마나 응집해 있는가를 측정하는 값이라고. 그러니까 어제 시각화 결과를 보면은 이 테두리 기준으로 중심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데이터가 얼마나 가깝게 있는가에 대한 요 거리의 제곱의 총합이야.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각각의 군집별로 중심점에 얼마나 응집돼 있는가를 뜻하는 수학적 값이에요. 그거를 자, 지금 여기서 군집수가 4개일 때 중점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군집을 3개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중심점도 3개가 될 거 아니야. 그 응집도가 바뀌겠지. 그래서 그거를 K를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그 값을 다 뽑아. 보통 3개에서 한 10개 정도 뽑아요. K를. 10개까지 정도 늘려가면서. 그래서 걔네를 비교를 해.
자, 그래서 코드 보시면 레인지 2부터 10까지죠. 이거를 리스트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너셔라고 하는 빈 리스트를 만들어. 자, 요걸 가지고 반복을 돌립니다. 그럼 K가 I가 아니고 K가 2부터 10까지죠. 이걸 여기다 때려 박아. 그러면은 군집 개수를 2개부터 10개까지 바꿔가면서 클러스터링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예측을 만든 다음에 이 예측기 객체에서 이너셔 언더바라는 값을 취득하면은 이게 응집도 값이야. 이걸 모아서 비교를 해야 돼. 여러분, 생각보다 머신러닝 코드가 노가다가 많아요. 왜냐면 얘가 뚜렷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수하게 노가다를 돌려서 가장 최적의 결과를 찾아야 돼, 항상.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머신러닝도 AI의 한 종류니까. 여러분들은 AI를 만들지만 그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코딩은 옛날보다 여러분들이 통계했을 때보다 더 노가다가 들어가요. 뭐 이거 자동으로 되는 거 없는, 그딴 거 찾지 마. 여러분들은 자동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동화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만든 결과물로 누군가가 자동화된 결과를 누리는 거지. 뽑혀진 어떤 그 결과값을 확인을 하는 거지, 그 과정이 뭔가 자동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코딩 공부할 때 꼭 그런 거 찾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올바른 방법이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쭉 뽑으면 얘가 K가 2일 때, 얘가 K가 3일 때, 얘가 K가 4일 때, 쭉쭉쭉쭉 해서 얘는 K가 10일 때죠. 자, 이거를 K를 X축으로 놓고 이너셔 값을 Y축으로 놔서 라인 플롯을 그립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K는 2에서 10까지 가고 이너셔가 처음에 152였고 마지막에 27이니까 그래프 대충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실제로 그려요. 라인 플롯으로 그려.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어디야? 이건 여러분들이 주관으로 찾아야 돼. 그게 최적의 클러스터 수야. 기울기가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를 엘보우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게 최적의 클러스터 수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만들 때 이 값을 K-민스에다 파라미터로 주는 거예요. 그래프 자체가 팔꿈치 닮았다고 생각해서 엘보우 포인트예요. 이게 정석이야. 생각보다 노가다 많죠. 자, 일단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실습하시고요. 그럼 다음 교시에는 뭐 하느냐? 정말 이거 눈으로 찾아야 됩니까?부터 얘기 시작해보자고. 내가 또 그렇게는 안 두지. 자, 여기까지요. 자, 이너셔라고 하는 값의 개념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엘보우 포인트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K-민스에서 중요한 거는 이 초반에 들어가는 K 값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AGSP 시험에서는 이 초반 K 값을 시드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AGSP 시험에서는 이 K-민스 군집파를 비계층적 군집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군집 분석 방법을 볼 게 2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DB 스캔이고 그 마지막 군집 방법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시각화하면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군집 방법이 시각화하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얘를 계층적 군집이라고 부르고 K-민즈는 비계층적 군집이라고 불러요.
ADS-P 시험에서는 그렇게 구별해요. 내 기억이 맞으면 ADS-P 시험은 머신러닝 코드까지는 안 물어볼걸? 개념만 아는지 물어보지. 머신러닝 코드 물어보는 건 아마 저걸 거예요. 그 정석이. 어? 저번에 용범님 그 실기 시험 준비하는 거 보니까 머신러닝까지 하던데? 아, 빅분기야? 아, 정석이랑 빅분기랑 헷갈렸다. 미안.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 기사 볼 필요는 없지. 자, 자, 기울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바뀌는 지점이 엘보우 포인트라고 그랬죠? 그럼 점 사이의 기울기를 그냥 구하면 돼. 자, 이거 기울기 몇이에요? 자, 요 점하고 요 점이 있을 때, 자, 3 빼기 2. 그 다음에 여기는 대충 150이라고 칩시다. 여긴 8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3 빼기 2분의 150분의 150 빼기 80. 이게 기울기잖아. 다 구해, 기울기. 그래서 평균을 내요. 그래서 기울기의 평균값보다 낮아지는 지점을 찾는 거야. 이게 원리야. 왜 이렇게 정적이 흐르지? 자, 그 기울기가 엘보우 포인트는 전부 감소하는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너셔 감소 추세를 시각화해서 감소폭이 급격해서 완만으로 바뀌는 지점, 이거를 엘보우 포인트라고 부르고 이 지점이 최적의 K값이 돼요. 자, 넘파이를 사용해서 기울기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 넘파이 공부할 때 그 뭐냐, 산점도에서 추세선 그리는 거 했었거든요. 그때 numpy 폴리핏이라는 함수로 1차 방정식 만드는 거 했었잖아. 표정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구나. 했었어요. 그때 얘가 기울기와 절편을 리턴해 줬거든요. np 폴리핏이라고 하면서 x축 점들 주고 y축 점들 주고 그 다음에 차수는 1차항이다 라고 하면은 얘가 기울기와 절편을 리턴해 주는데 여기서 절편은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파이썬에서 리턴 받을 때 필요 없는 값들은 그냥 언더바로 받아요. 이렇게 해서 반복을 돌면서 모든 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기울기를 구해서 리스트로 뽑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 넘파이로 민 해갖고 기울기의 평균을 구해요. 그럼 이게 평균 기울기래. 마이너스 13.9 정도가 이제 평균 기울기래요. 자, 이거보다 크게 감소하는 첫 번째 지점을 찾는 거야. 반복 돌면서. 미리 구한 기울기 목록으로 반복 돌면서 기울기 값이 평균 기울기보다 작아지는 지점을 찾아. 얼마만큼 감소하는지 감소폭을 찾는 거예요. 그 감소폭을 구해갖고 그 감소폭 중에 가장 작아지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이니까 ARG 맥스를 구해야겠죠? 그러면은 2가 나와. 요 2가 아까 구했던 K 리스트에 대한 인덱스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게 베스트 K 값이에요. 아까 우리가 눈으로 찾은 거랑 똑같죠? 자, 이거를 적용해서 엘보우 포인트를 다시 시각화해 볼게요. 아까 시각화했던 코드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고요. 요게 추가가 되는 건데 AXV 라인, 버티칼 라인이에요. 세로 직선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에서 베스트 K 지점을 X로 놔. X가 4인 지점에 세로축 선을 긋는 거야. 그리고 그 베스트 K 플러스 0.1, 한 요 정도 지점 되겠죠? 여기에다가 베스트 K는 4라고 텍스트를 하나 출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뽑히는 거죠. 정신없지? 그래서 준비했다. 자, K니 로케이터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지금 배포해드린 파일, 아까 거는 그냥 원리 이해하는 정도로 접근하시고요. 지금 배포해드린 파일 최상단의 임포트문에 보면은 K니라고 하는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코드 메뉴에 보면은 K니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얘를 설치하세요. PIP 명령으로. 자, 얘한테 파라미터를 전달하면은 볼록한지 오목한지 x가 커짐에 따라 y가 점점 커지는지 x가 커짐에 따라 y가 점점 작아지는지를 파라미터로 알려줘야 돼. 그래프 유형을.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커브가 요거고 그 다음에 디렉션이 이렇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모양. 커브 값이 이거고 디렉션이 이거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 커브가 요렇고 디렉션이 이렇다.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파라미터 값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래프 유형을 이 라이브러리한테 알려줘야 돼.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 패턴이죠. DB 스캔이 아마 요 패턴일 거예요. 자, 그럼 파라미터를 이렇게 세팅을 해줄 거예요. K니 로케이터한테 아까 그 이너 샷감 리스트 구한 거 있죠? 이너 샷감 리스트, K 리스트랑 이너 샷감 리스트 구한 거, 그 다음에 그래프 유형을 알려주면은 얘가 객체 리턴하는데 엘보우라는 값이 베스트 K 값이고요. 엘보우 Y는 그 K 값에 대한 Y 값이야. 그럼 얘가 알아서 기울기 다 구해서 평균 내갖고 가장 급격하게 낮아지는 지점을 뽑아줘. 이제 좀 마음 편하죠, 우리? 자, 그래서 베스트 엘보가 4래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또 하면 되지. 자, 아까랑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제 Y 값도 도출이 됐으니까, 아까는 AX V라인까지 그렸는데, Y에다가 베스트 Y 값도 그리자고요. 사실 이건 별로 쓸모는 없는 건데, 좀 있어 보이려고 그렸어. 그럼 그래프가 딱 이렇게 한 지점을 뽑거든요. 자, 그럼 이걸 적용해서 클러스터링을 해요. 자, 클러스터링 적용해서 클러스터 ID 값 도출했고요. 이걸 가지고 큐를 걸어서 어저께 했었던 그 시각화, 어제 코드 동일하니까 설명 생략합니다. 적용하면은 이렇게 군집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산점도 그리고 그 다음에 어제 했었던 그 테두리 코드거든요. 그 다음에 estimator.cluster_center 전체 컬럼에 대해서 0번째와 1번째를 취하면은 각각의 중심점의 X좌표, Y좌표예요. 이걸 가지고 중심점이 지금 3개잖아. 이걸 가지고 산점도를 별도로 그려요. 마커는 X로 해서. 그러면 각 클러스터별 중심점이 나오죠. 이게 만약에 위도하고 경도 같다는 거였으면은 이 중심점이 각각의 그 중심부 지역이 되는 거야. 이게 재험님이 엊그저께 지난주에 거리 갖다 열심히 구하던 거. 자, 이렇게 하면은 코드만 좀 잘 갖춰 놓으면은 얘가 알아서 최적의 군집 개수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갖다가 군집도 해줘.
근데 이거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지금 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도출해 냈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 그냥 군집 묶였다. 신기하다.'야? 만약에 우리 반 인원들을 가지고 군집을 묶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두 분단으로 묶이면은 '아 분단 묶였으니까 수긍하고 그냥 조별 프로젝트 해야겠다.'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던 게 2010 년도 이후에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가들의 가장 큰 포커싱은 예측 모형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맞는가? 얘가 이걸 왜 이렇게 했는가?'를 아는 거야. 그게 실무에서 접근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엘보우 포인트가 정말 맞는 값인가를 검증하는 지수가 실루엣 계수라는 거예요. 자, 요번 교시 요거까지만 해요. 네, 다음 교시에 이제 실루엣 포인트 계수 찾는 거 할게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중복되는 코드는 주저리 길게 설명 안 해요. 녹화 좀 이어갈게요. 자, 지금 질문 나온 거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 어 변수가 4 개였죠. 데이터 프레임 변수가 4 개야. 그 4 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나온 군집인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에는 변수를 2 개밖에 못 보여주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2 개만 가지고 시각화를 하면은 이렇게 일부 겹치는 부분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지금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꽃받침의 길이와 넓이 요거만 가지고 한 건데 이게 정말 군집이 어떤 과정으로 됐냐라고 하면 어떤 과정으로 됐는지 보고 싶으면 변수가 4 개니까 4 개를 각각의 쌍으로 다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 이런 산점도 그래프가 그 변수의 쌍별로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개인적으로 이 그래프까지는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데 잠시만요. 테두리는 뺄게요. 자, X 필드, Y 필드 하나 더 넣어 볼게요. 자, 처음 보여주는 시각화예요. 변수 하나 더 넣어 볼게요. 그래서 산점도에 Z까지 넣을게요. 중심점을 일단 잠깐 빼보겠습니다. 이씨, 야, 잠깐만. 아, XS, YS, ZX. 얘는 휴가 안 걸려. 휴가 아니라 C야. 응? 아, C본이 안 되는구나, 이게. C본으로는 못하고요. AX 가지고 직접 그릴게요. 데이터의 X 필드, 데이터의 Y 필드, 데이터의 Z 필드, C는 데이터의 휴 필드. 데이터가 아니고 VDF.
자, 파라미터 좀 다시 잡을게요. 행렬 안 주고. 얘는 피그 사이즈를 안 줘요. 파라미터 다시 잡아야겠다. 서브 플로츠인데 피그는 plt.피규어 피그 사이즈 잡아주고 AX를 따로 잡아. 어이, 얘가 해주네. 111 서브 플롯을 111로 잡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 AX는 3D 그래프입니다. 근데 진짜 3D 모형을 돌릴 수 있진 않아요. 자, 이제 얘한테 이제 중심점을 찍어주면 여기 중심점이 나오는 거죠. 조금 더 크게 잡아볼까? 자, 이러면 좀 어떤 식으로 이제 군집이 되는 건 좀 알겠죠?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거를 시각화할 때 그냥 두 개만 뽑아서 보다 보니까 겹치는 게 보이는 거지. 아까 그 2차원 그래프에서 겹친다는 게 이렇게 겹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눈으로는 그냥 이걸 정면으로 봤을 뿐인 거야. 아, 이런 잡스러운 그래프는 잊어버리세요. 그냥 원리가 저렇구나만 보시면 되지 굳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 자, 앞 단원에서 이제 엘보우 포인트를 추정했을 때 그 베스트 K 값이 4로 도출이 됐죠. 그게 정말 맞는지 봅시다. 자, 패키지를 참조할 거예요. 패키지가 좀 늘었어요. 오케이. 줌. 자, 새롭게 추가되는 라이브러리가 실루엣 스코어라는 라이브러리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정규성 검정을 좀 할 거예요. 오늘 시작할 때 K민즈 돌릴 때 웬만하면 다 스탠다드 스케일러 적용하라고 했는데 지금 요 예제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아이리스 데이터가 왜 유명하냐면은 모든 변수가 다 정규 분포를 따라요. 이게 이러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모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다 따르기 때문에 거의 한 30년 넘게 머신러닝 계열에서 독보적인 데이터셋으로 취급받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맵 좀 가져왔고요. 데이터 또 가져왔고요. 데이터 불러왔고 전처리 중속 변수는 뗐습니다. 자, 실루엣 스코어라는 거는요. 각 군집 간의 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계산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값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들이 실제 군집의 중심점과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먼가. 예, 그거를 나타내는 값인데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값이 0이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군집의 중점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야. 양수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몇 퍼센트 정도 떨어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음수다. 그러면은 얘는 군집이 이상한 거야. 자, 이너셔 같은 경우는 성능, 그러니까 클러스터의 군집수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성능 지표예요. 근데 이너셔는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항상 감소하고요. 상대적으로 비교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너셔를 종합해서 엘보우라는 거를 도출하는 거죠. 이거는 성능의 변화를 해석하는 거고 대체로 감소고 시각적으로 들어가고 사람이 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면이 있죠. 주관성이 좀 높아. 그래서 엘보우 포인트로 들어가는 거는 K 값의 후보예요.
실제로 엘보우 포인트로 K 값을 확정하는 게 아니야. 실루엣은 그 후보에 대한 품질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값은 실루엣이에요. 그래서 이너셜을 계산해서 엘보우로 K 후보를 몇 개 뽑고 실제로 엘보우 포인트 그리면은 이 아이리스 데이터처럼 경사가 급격하게 보이는 데가 눈에 딱 보이질 않아. 되게 애매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대충 몇 개를 후보로 뽑아 놓는 거야. 그래서 그 후보군 사이에서 실루엣 개수라는 걸 측정해서 최종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앞단원에서 최적의 K는 4로 도출돼서 엘보우 포인트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베스트 K를 4로 넣었어요. 이 값이 끝까지 유지되는지 봅시다. 자, 요 K 값을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그럼 도출되죠? 자, 이걸 가지고 실루엣 샘플스라고 하는 함수한테 던졌어요.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도출된 클러스터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게 실루엣 점수야. 이거를 클러스터별로 이제 점수를 내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 번에 종합해서 얻어지는 함수가 실루엣 스코어입니다. 보통 0.5가 넘으면 꽤 좋은 수치래요. 근데 지금 4를 넣었을 때 점수가 0.5가 애매하게 안 넘었죠. 이제 검증을 해보자고요. 실루엣 스코어를 시각화하는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실루엣 스코어를 자체적으로 시각화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이킬런 공식 사이트에 가면 머신러닝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사이킬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진짜 별의별 논문들이 다 소개돼 있어요. 요 사이트 들어가면 저도 이제 가끔 뒤지는데 영어로 나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구글 번역기 쓰면은 꽤 번역 잘해요. 저도 이렇게 해서 공부했어요. 자, 실루엣 스코어를 시각화하는 코드를 얘네가 샘플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시각화가 어마어마하게 길어. 그래서 이거를 함수로 묶어서 정의를 했어요. 요 부분 함수 코드는 제가 별도 텍스트 파일로 배포해 드렸으니까 그냥 그 텍스트 파일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세요. 나도 내가 짠 거 아니니까 실습하세요라고 얘기 못 하겠어. 자, 함수가 엄청 길어요. 자, 엘보우 포인트로 도출한 K 값을 가지고 아까 분류를 한 거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실루엣 스코어를 시각화해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각각의 군집이 이렇게 있고 얘네들에 대한 평균 점수가 이 정도다. 그래서 최종 실루엣 스코어는 0.497이다. 그리고 군집이 이렇게 4개로 형성이 돼 있고 각각의 중심점은 이렇다라고 시각화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0.497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우리가 판단 기준이 없잖아. 그래서 군집수 원래대로면은 엘보우 포인트를 그래프로 봤을 때 아까 우리가 그래프 만든 거는 아이리스 데이터는 이렇게 가다가 확 꺾이는 부분이 보였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래프가 진짜 이렇게 나와요. 확 꺾이는 부분이 거의 안 보여. 그래서 엘보우 포인트 범위가 대충 여기부터 여기까지겠구나라고 범위를 몇 개 뽑아야 돼. 엘보우 포인트의 의미는 이거야. 후보군을 몇 개 뽑아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반복 돌면서 실루엣 스코어를 뽑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엘보우 포인트를 그 KD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 갖다 뽑았죠.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 있는 게 걔가 딱 단독값 하나를 찍어준단 말이야. 근데 그 값이 틀리면 어쩔 거야. 왜냐면 지금 여기 4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라이브러리가 독립값을 하나 탁 찍어주는 거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주관, 이게 어떤 과정으로 진행했는지 본인이 확실하게 흐름을 꿰차야 돼. 자, 그래서 K 값을 3에서 10까지 바꿔가면서 K 리스트라고 해서 리스트 만들고요. 이걸로 반복 돌면서 클러스터 수를 바꿔서 군집 분석을 계속 수행을 해요. 그때마다 나오는 실루엣 스코어를 리스트에 담고요. 그리고 시각화를 또 해봤습니다. 만약에 엘보우 포인트를 봤을 때 내가 엘보우 포인트의 범위가 대충 몇부터 몇 가지다라고 어림 잡았다면은 이 반복문의 시작값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까 그 라이브러리 써갖고 그 단일값 하나를 뽑아버렸잖아.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을 다 다시 돌려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라이브러리를 써서 독립된 값 하나를 뽑아내는 게 더 위험성이 높은 거지.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거지, 실제로 대형 데이터 같다 하면은 머신러닝 한 번 돌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10번 돌리고 앉아 있잖아. 컴퓨터 엄청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각화를 하면 시각화 결과물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실루엣 스코어의 단점은요, 데이터가 조금만 틀어지면은 최적 군집수를 2배로 잡으려는 경향이 있어. 제가 테스트했을 땐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군집수는 분석가가 주관적으로 좀 잡아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반복 시작값을 3이라고 정했어요, 제가. 자, 군집이 3일 때 실루엣 스코어 0.55예요. 군집이 4개 때 아까 봤다시피 0.497이고요. 군집이 5개일 땐 0.442. 군집이 6개일 땐 0.45. 보면은 군집이 늘어날 때마다 실루엣 스코어가 점점점 떨어져요. 모든 데이터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데이터가 점점 떨어지는 건 아니야. 들쭉날쭉한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때? 엘보우 포인트 도출이랑 실루엣 스코어가 결과가 다르죠. 엘보우 포인트에서 아까 4라고 도출됐는데 실루엣 스코어는 3이라고 뽑아준 거잖아. 최적의 군집수를. 그러면 실루엣 우선이에요. 왜냐면 엘보우 같은 경우는 좀 과분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엘보우와 실루엣이 다르다면 실루엣을 따르는 게 맞고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데이터를 많이 쪼개고 싶으면은 큰 값을 따르는 거고, 군집을 작게 쪼개고 싶으면 작은 값을 따르시면 돼요. 그거는 분석가 주관이야.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도출되는 값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근데 주로 이제 실루엣 스코어가 값이 더 작아요. 자, 그러면 자, 대부분 책에서 K민즈 얘기하는 거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도 여기까지 내용은 다 머릿속에 정리해서 넣으면은 시험 문제는 다 패스될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쓰느냐? 자, 일단 K민즈 적용할 때 진짜 아이리스 같은 이런 심플한 데이터 같은 하질 않을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쓰는 게 고객 그 매출 데이터 같은 거. 쇼핑몰이라 그러면은 회원 정보랑 이 고객이 주로 이제 결제하는 상품 카테고리 같은 거, 주 결제 금액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군집을 때린단 말이야. 자, 그러면 허리 사이즈가 38이고 바지 사이즈가 X 라지래. 그거 두 개를 다 데이터를 필드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허리 사이즈가 38이나 바지 사이즈가 X 라지나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걸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공선성의 의미는 데이터가 중복된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K민즈도 다중공선성 제거하고 들어갑니다. 왜냐면 K민즈라는 알고리즘 자체가
거리 기반인데 똑같은 정보가 있으면 거리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좀 왜곡될 가능성이 커요. 다중공소성이 높으면. 그래 가지고 이제 다중공소성을 제거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 데이터에선. VIF 제거하는 거 지금 예제 만들어 줄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가 집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VIF를 무조건 필터링하는 것도 위험해. 왜냐면은 이게 내가 이 결과를 해석하는 데 꼭 필요한 변수야. 그러면은 무조건 제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VIF 제거하는 것도 그 회사의 정책이나 도메인상 반드시 필요하면 지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통계량만 놓고 보면은 VIF가 10이 넘어가는 걸 날리는 게 맞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VIF 값으로 날리는 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거는 아직도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해. 그러니까 VIF 날리는 거 절대 날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주관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VIF 값이 10이 넘는 값을 지웠다라고 그냥 한 줄 넣는 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야. VIF 값이 10이 넘는 값들 중에서 이 변수들을 왜 지웠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정확하게 하려면. 지금 프로젝트 작업하고 계신 거 그래서 다 뜯어 고치지는 마시고요. 이제 그거보다 상위 수준을 얘기할 단계니까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군집 클러스터 변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결국은 데이터 프레임에 명목형 변수가 생긴 거지. 자, 그럼 그 명목형 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필터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군집이 남자하고 여자로 쪼개졌다라고 하면 남자 데이터만 뽑아내고 여자 데이터만 뽑아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군집별로 대표값을 뽑습니다. 연속형 변수의 대표값은 뭐야? 평균이지. 명목형 변수의 대표값은 뭐야? 최빈값.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 근데 무조건 평균을 써야 돼? 정규 분포 따를 때만 평균 써야 되죠. 그렇잖아. 마이클 조던 연봉 때문에 그 해 그 학과 졸업생들 평균 연봉이 확 올랐다니까. 이거는 스토브리그에도 나와요, 여러분. 그 명작은 보세요. 유튜브 쇼츠로도 돌아다녀. 자, 그렇게 해서 연속형 변수는 평균, 정규 분포 따를 경우, 중앙값,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범주형은 최빈값. 이렇게 하면은 군집별로 딱 대표 특성이 뽑히죠. 그렇게 뽑힌 거를 페르소나라고 해요. 만약에 이게 고객의 매출 데이터라고 치자고. 그러면 고객을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대표값을 뽑으면 각 그룹별 고객들의 특성을 추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케팅 지표로 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변수에 대해서 다 뽑을 필요는 없고요. 군집 간 차이가 큰 변수. 분리력이 크고 사람 말로 해석할 수 있고 전략이나 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거. 보통 한 대여섯 개 정도 뽑아요. 근데 우리는 변수가 몇 개 없고, 그러니까 일단 DF 확인한 다음에 이거 다시 클러스터 했어요. 군집수 3개라고 다시 도출됐잖아. 자, 그래서 분류를 다시 수행하고요. 클러스터 값 뽑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클러스터 아이디라고 넣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코드 따라왔죠? 자, 페르소나 리스트라고 만든 다음에 베스트 K만큼 반복을 해요. 그러면 0부터 2까지 반복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클러스터 아이디가 0, 1, 2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는 클러스터 아이디의 값 종류만큼 해야 돼. 자,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클러스터 아이디가 i인 값만 뽑은 다음에 일단 그러면은 여기서 클러스터 아이디가 1인 것만 뽑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뽑은 다음에 일단 얘를 걷어내요. 종속 변수를 걷어내. 그러면은 이거만 나올 거 아니야. 요거만. 이게 지금 요렇게 해서 뽑힌 데이터가 클러스터 아이디가 0, 1, 2인 거별로 이제 반복문 안에서 집단이 될 거 아니에요. 자, 딕셔너리에 클러스터 아이디 0 넣고요. 자, 이렇게 뽑힌 컬럼별로 반복해요. 컬럼 이름이 클러스터 아이디면은 반복했는데 여기서 클러스터 아이디 걷어냈으니까 요거 필요 없네. 자, 이렇게 걷어내고 컬럼별만큼 반복하는 거잖아요. 노멀 테스트 때립니다. 자, 노멀 테스트의 규모 가설은 뭐야? 데이터는 정규 분포와 차이가 있다야 없다야? 규모 가설은 항상 뭐가 없는 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와 차이가 없다. 즉 규모 가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야. 그럼 0.05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0.05보다 큰 게 정규 분포 따르는 거죠. 자, 그래서 p 값이 0.05보다 크면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니까 평균. 그렇지 않으면 중앙값. 자, 그렇게 가져온 다음에 뽑아요. 이거는 다 연속형밖에 없으니까 평균이랑 중앙값만 했는데 명목형이 들어있으면은 최빈값, 밸류 카운트에서 제일 큰 거 뽑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뽑아내. 이렇게 만들면 이게 페르소나가 되는 거야. 0번 고객의 주요 특성, 대표 특성. 1번 고객의 대표 특성. 2번 고객의 대표 특성. 이런 걸로 우리나라 50대 남성의 어떤 평균 특성을 뽑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그 마케팅 타겟팅이 되는 거지. 자, 이걸 페르소나 분석이라고 해요. 자, 가상의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만든 분류기에 프레딕트 함수한테 이 가상의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미 군집의 규칙은 이 에스티메이터, 이 학습 객체가 다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상의 데이터를 던져주면은 기존의 규칙에 의해서 얘네들은 각각 몇 번 군집에 속하는지가 도출이 돼요. 그러면 요 위에 줄은 1번 그룹이 되는 거고 아랫줄은 0번 그룹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컴퓨터 꺼버리면 이거 코드 실행한 내역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고객이 우리 사이트에 가입을 했어. 그럼 이 고객이 몇 번 그룹에 속하는지를 분류를 해야 돼. 그러면 고객 데이터 정리해서 이 코드 처음부터 다 다시 돌려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 에스티메이터라는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학습을 다시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처음부터. 이 에스티메이터라는 객체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흔히 머신러닝을 학습시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다 왔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자, 잡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얘한테 머신러닝 학습 객체를 지정하고 파일 경로 지정하면은 학습한 내역을 그대로 저장합니다. 그대로 저장을 해요. 자, 실습 리즈는 여기까지인데 이제부터는 힘드시면 안 봐도 돼요.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 분석이고요.
이제 다들 떠올리기 싫은 옛날 수업 내용 한번 볼게요. 진짜 지금 이제부터 보여드릴 거는 조금 오늘 시간 좀 오버할 것 같긴 한데, 이제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면 그냥 버리셔도 돼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같이 공부했던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과목이 뭐였어? 그 플라스크가 쓸데없는 짓이 돼 버려. 그래서 지금 요 머신러닝 내용이랑 플라스크를 이을 거예요. 이건 내가 진짜로 개발해 봐서 아는 거야. 자, 플라스크 수업 자료를 좀 가져와 볼게요. 자, 이게 우리가 플라스크 했던 코드거든요. 자, 열게요. 자, 2번 예제예요. 그냥 딴 거는 걷어냅시다. 필요 없는 거는 걷어내고. 저런 거 했었나 싶죠? 자, 이제 아까 저장한 사이클런의 학습 모형이 저장된 파일을 이 플라스크 작업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이거 나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자, import 잡lib라는 거 저장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 자체가 실무감은 저렇게 쓰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해서 그래요. 안 그러면은 머신러닝이란 거, 데이터 분석이란 거 공부하는 게 그냥 대학원에서 학생들 논문 쓰는 거고 용어로밖에 공부를 못 해. 이게 실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여기서 my kruns라고 해서 요 파일을 오픈 함수로 열어서 모델에다 저장을 할게요. 기존에 봤었죠? 자, 자, 이때 우리가 플라스크라는 거를 만들면서 주소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를 뽑는 연습을 했거든요. 여기서 그냥 4개 변수를 만들게요.
자, 이걸 가지고 from pandas import data frame.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습니다. URL에 포함된 변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바꿀 건데 컬럼 이름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어. 여기 위에 모델이라는 애 불러왔죠. 그러니까 이 모델이라고 하는 애가 오늘 하루 종일 머신러닝으로 학습시킨 걸 다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predict한테 이 데이터 프레임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분류 결과가 떨어져요. 될지 안 될지 나도 지금 좀 쫄리긴 해요. 자, 이걸 이제 가동을 해볼게요. 테스트 좀 해보자. 자, 이렇게 주소 들어가고 물음표 A는 가상 데이터 5.0 and B는 3.4 and C는 1.5 and D는 0.2 라고 주소에다가 이렇게 변수 값을 걸어주면은 이 주소에 있는 변수가 플라스크한테 전달되고 플라스크가 주소에 있는 변수를 추출해서 사이클런 학습 모델한테 던져줍니다. 그래서 결과를 줘요. 그러면 1번 그룹이라고 나와. 설마 사용자한테 주소값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 입력하세요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화면으로 구성을 하겠지. 이게 머신러닝 엔진이야. 그냥 이렇게 이어지는구나라고 맥락만 파악하세요. 플라스크 코드 일일이 지금 하라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대학원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머신러닝 분석한 걸 맨날 그렇게 분석 보고서 작성하고 앉아있진 않을 거라고. 뭐 어디 연구원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머신러닝 분석 결과는 이런 식으로 활용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테이트 모델 쓰는 이게 안 돼. 사이클론만 돼요. 그래서 시스템에 탑재시키려면은 똑같은 통계 분석도 머신러닝으로 돌려야 돼. 여기에다가 웹페이지 하나 만들어 갖고 뭐 키, 몸무게, 나이, 그 다음에 연봉 입력받아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뭐야 갖고 뭐 결혼 가능 등급 몇 등급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당장 이것만 응용해도 결혼 정보에서 쌉 가능이야. 자, 이런 식으로 응용되는 걸 페르소나 분석이라고 한다.